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올해 세계 경제는 경기 침체다, 불황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동안 세계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했던 중국 경제의 항방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중국 경제가 올해 과연 세계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지 오히려 세계 경제를 끌어내리는 그런 블랙홀이 될지 정말 많은 관심사가 중국 경제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중국 경제를 분석하는 분이시죠. 찐링 전 KB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올해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정말 기대와 불안감이 다 교차하는 것 같아요. 사실 중국의 코로나 요 봉쇄만 끝나면 좀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웬걸 지금 당장은 확산세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 혼란이 더 크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 12월 7일에 방역을 해제했잖아요. 그래서 12월 8일부터 시작됐는데 과거에 한국이나 서방이나 대부분 나라는 수개월에 거쳐서 점진적으로 완화했다면 중국은 아시다시피 단기간에 급속도로 해제했기 때문에 훨씬 단기간에 급속도로 확산했는데요. 감염자 비중이 낮은 지역은 한 60, 70%, 최소 50%. 하지만 대부분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 같은 경우는 80%, 심지어 90% 이상인 도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80% 이상은 다 12월 중하순, 1월 초까지 감염됐고 지금 대부분이 회복 중에 있거나 이미 회복됐어요. 네. 근데 이 통계 갖고 정말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중국 정부에서는 계속 어떤 특정한 통계가 잘 안 나오니까 WHO에서도 야, 네. 이거 통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결국은 최근에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자국 병원 내 사망자가 6만 명에 달한다. 자국 네. 병원 내라는 표현을 좀 써서 맞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뭘까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통계를 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1월 14일에 드디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병원 내 코로나 감염 관련 사망자가 6만 명이다. 이 6만 명의 최소 한 2배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6만 명은 단순히 병원 내에서 사망이 확인된 거니까. 그러면 병원 가기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병원 퇴원해서 집에서 사망한 사람. 이거는 명확히 구분하기도 어렵고 중국이 이런 면에서는 통계치를 내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언제 과연 정점을 기록할 것이냐 아니면 이미 정점을 기록했느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데 네. 이제 춘절이 되면 문제는 지금 현재 일선 도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막 네. 퍼지고 있다가 네. 춘절 때는 다 고향으로 내려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더 확산이 돼서 막 정점은 아직 멀은 건지 아니면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건지 이거에 따라서 또 경제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춘절이 1월 21일부터 27일까지인데 단순히 이 일주일뿐만 아니라 중국은 올해는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를 전체적인 춘온 기간, 춘절 기간으로 정의하는데 지난주에 중국 교통운수부의 전망에 의하면 올해 춘절 이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전체적인 여객 운송량이 20.95억 명 왕복으로 카운팅 되니까 20.95억 명 이 숫자는 전년 동기 대비 한 99.5% 늘었고 또 코로나 전인 2019년 춘절에 비해서는 70%까지 달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위주로 급속도로 확산됐다면 추운 기간 적어도 한 2월 15일쯤까지는 중소도시에서 농촌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는 아무래도 2월 15일까지 딱 잘라서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좀 기간을 넓히면 한 3월까지는 전체적인 과정이 진행되지 않을까. 네. 원래는 이게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만 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봤던 네. 그런 외신도 있고 중국 내부에서의 시각도 있었는데 웬걸 이렇게 확산되니까 정말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과연 중국 이 일반 시민들의 이 일상은 회복되고 있는 건지 지금 현재 공포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건지 어느 쪽으로 지금 현재 중국을 봐야 되는가요? 아직은 완만하게 점진적으로 회복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 해제한 지 한 달 반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은 좀 조심스러우니까 어디 가지 말고 그냥 좀 보수적으로 좀 안정을 취하자. 근데 기사에 나온 거는 대부분 상하이, 베이징 이런 대도시, 인구가 많은 대도시로 나오면 사람들이 다 나와서 외식하고 막 뭔가 활기를 근데 그거는 그냥 일부일 뿐이고 왜 지금 생각보다 좀 활성화가 더디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첫 번째는 국내는 아직은
뭐 피크기를 넘은 지역도 있지만 감소세를 접은 아직은 한창 확산된 지역이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 둘째는 기사에도 많이 나왔지만 작년 말 올해 초부터 미국이랑 유럽 일부 지역에서 이미 그 오미크론 하위 변異종인 XBB 1.5가 이미 확산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중국으로 정식으로 안 들어갔고 만약 그게 중국으로 들어간다면 또 한 차례. 그래서 아직은 많은 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좀 기다리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중국 경제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소비를 못 하니까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다시 또 저축률이 올라갔단 말이죠. 저축률이 원래 네. 중국 경제에서 떨어지고 있다가.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소비를 위해서 총알이 장전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올해 시야를 좀 넓혀서 올해 연말까지 네. 봤을 때 22년에 미국에서 막 물가 올랐잖아요. 네. 막 그동안 장전됐던 총알을 막 소비했으니까 보복 소비라고 하잖아요. 네. 중국도 그러면 올해 경기가 살아나면서 막 보복 소비하고 이런 미국의 22년 같은 모습을 23년에 겪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딱히 기대하지 않는 편인데요. 물론 소비가 많이 회복돼서 경기도 개선되고 증시 오르면 저도 좋지만 작년 한 해 중국의 저축률이 그 전해보다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2021년 화면을 보시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한번 화면 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이게 중국의 2011년부터 지금까지 작년 말까지 저축률인데요. 여기서 젓갈색을 보시면 됩니다. 젓갈색이 전체 예금이고 황토색이 그중에 정기 예금, 회색이 보통 예금인데 작년 한 해 중국인들의 예금 잔액이 증가율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잔액 증가율은 개인 플러스 자영업 합계 기준입니다. 네, 네. 자영업 합계 기준. 근데 총알이 어느 정도 쌓인 거는 맞는데 왜 기대치를 좀 낮게 갖춰야 되나 주로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게 대부분 경제 지표가 거의 다 호행적인 거잖아요. 지금 최근에 나온 지표는 거의 다 12월 거고. 근데 그 인민은행이 분기마다 랜덤으로 전국 대부분 도시에 분포되는 2만 명을 랜덤 대상으로 경기 체감도 설문조사를 합니다. 네. 근데 작년 말 12월 마지막 주에 발표된 작년 4분기 체감도를 보시면 네. 이게 네이비, 짙은 이 네이비가 지금 돈을 얼마 갖고 있는데 나는 투자 쪽을 더 선호한다. 네. 그리고 요 연한 하늘색은 나는 저축을 더 선호한다. 그리고 요 파란색은 나는 소비를 더 선호한다. 그럼 보시면 작년 4분기는 이 네이비는 투자를 선호하다가 더 떨어졌고 비중이. 네. 네. 근데 저축을 더 선호한다가 확실히 작년 한 해 더 비중이 확대됐어요. 네. 그것도 굉장히 큰 네. 폭인데다가 역대급이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그리고 안 동안. 네. 이 파란색은 소비를 더 선호한다는 작년 한 해 사실상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작년 한 해뿐만 아니라 이 시계열이 2017년부터예요. 네. 그러면 과거 몇 년 동안 코로나가 있어서 이런 상황을 격화시켰지만 큰 장기적인 추세는 중국인들은 체감도나 어떤 투자 심리, 소비 심리에 있어서 점점 저축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오. 투자하거나 소비하는 성향은 좀 약해진다. 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물론 작년이 너무 경기가 바닥이다 보니까 기저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저효과의 비중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수가 좋아지는 그 비중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중국 소비 내수 시장을 생각할 때 양도 많지만 점점 중산층들이 많아져서 소비 업그레이드, 네. 가격 단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Q도 늘어나고 P도 올라간다. 두 번째는 코로나 3년 동안 중국인들이 전자상거래, 뭐 타오바오나 이런 데서 쇼핑한 거를 어느 정도 통계로 돌리면 양도 줄었지만 단가가 떨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타오바오는 저가부터 고가까지 엄청 범위가 넓잖아요. 근데 찡동은 중고가 비중이 높고요. 물론 저가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러면 특히 작년 하반기는 다 매출이 늘긴 늘었지만 찡동의 작년 3분기, 4분기의 매출 증가율이 타오바오보다 높았고 타오바오는 또 핀도도가 가장 그 평균 가격대가 낮거든요. 핀도도보다 낮았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국인들이 저축
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금이 중요하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해야 되는 그리고 필요한 소비, 불필요한 소비, 충동 구매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냉정한 마인드가 생겼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한국도 지금 청년 실업률이 아주 심각하잖아요. 작년 하반기에 거의 20%, 중국이랑 거의 같습니다. 중국은 통계를 전국적으로 안 내고 청년 실업률은 도시 범위 내에서만 내는 농촌은 농사를 지니까 2021년에는 연간 평균으로 하면 도시 청년 실업률이 13%, 14%인데 작년 2022년에는 하반기에 7월에 19.9%, 20%에 육박했다가 작년 말 12월에는 한 17, 18% 정도. 기저 효과는 확실히 있지만 그리고 총알도 어느 정도 축적되지만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소비 심리나 마인드의 변화 그리고 가격대가 낮아졌고 그리고 도시 청년 실업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개선되겠지만 기대치는 좀 낮게 잡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나라 얘기로 좀 다시 넘어와서요. 이게 우리나라가 워낙 수출에 대해서 의지한 게 정말 많다 보니까 중국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무역 수지 적자가 나타나는 최근의 원인 중에 하나가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고. 네. 그게 또 따져보면 중국이 이제 그동안 엄청난 고성장을 하다가 그렇지 네. 못하니까 우리나라 물건 덜 사준다. 네. 이게 지금 문제인데 그러면 올해 이제 뭐 코로나를 다 극복하고 중국 경제가 좀 제대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과거에 기대했던 만큼 이렇게 중국에 수출하기가 네. 좀 쉽지 않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미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상황은 더 악화되지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큰 문제인데. 자, 그러면 이게 한국 입장에서 과연 이제 어떤 중국의 이제 수출, 그다음에 투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중국 시장이 점점 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시장, 좀 접근하기 힘든 시장으로 바뀌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중국 국내 경기도 있고 글로벌 경기도 있고 무역 구조나 상품의 그 수출입 구성도 있지만 뭐 정치적인 것도 있고 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한국 입장에서 대중 수출은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좋아질 수 있는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가 고착화된다.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좀 중국에 대해서 이제 과거처럼 중간재를 수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중국에서 이제 자꾸만 네. 이제 우리나라 중간재를 중국이 자꾸만 대체하려고 하잖아요. 네. 국산화. 네, 국산화. 그러면 이것도 더욱더 앞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몇 가지 첨단 제품 외에는 사실상 이미 국산화됐거나 국산화 중이거나 또는 국산화 비중이 더 늘어나거나 어떤 뭐 정치적인 그걸 떠나서 길게 보면 이거는 불가피한 추세라고 생각해요. 설령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없다. 그러면 또 다른 나라가 아주 장기간에 거쳐서 이 국산화 작업을 하기 마련이고 너무 비판적이고 너무 차가운가요? 저희 답변이. 근데 물론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유럽, 동남아, 중국이 다 중요하지만 중국이 첨단 반도체, 일부 첨단 제품을 빼고는 사실상 지난 몇십 년 동안 지금이든 향후에든 국산화 작업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24 당대회가 열렸잖아요. 당대회에 나온 그 풀 원문을 제가 자세히 읽어봤는데 그 5년 전의 당대회에 비해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제조 강국, 밸류체인 제조 강국 이런 단어가 출연한 빈도가 확실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자꾸 한국 제품을 대체하고 국산화하지만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점,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도의 차이뿐이지 이런 추세는 거역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일부 첨단 분야는 중국은 할 수 없어요. 아직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너무 찬물을 끼워서 죄송한데 근데 현실은 이러니까 어쩌겠어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중국 관련주 투자 앞으로 그나마 희망 있는 뭐 분야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진짜 앞으로 희망이 없다든가 하여튼 냉정하게 한국 기업들 중에서 중국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그동안 조정을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이 방향성이 쉽게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코로나가 없더라도 또는 글로벌 경기가 그냥 정상적으로 가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국산화라는 초세는 이미 불가역한 초세고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첨단 제품은 더 절대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더 잘 만들어야 되고 하지만 중저가나 일반적인 통상적인 제품은 가성비는 절대 중국을 이거는 뭐 그런 뭐 민감한 문제나 그거를 떠나서 이거는 정상적인 시장 원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전공이신 중국의 주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유럽 시장 이런데 미국 시장 이런데 상장된 중국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종별로 격차가 크게 나타날 것 같은데요. 중국 증시랑 홍콩 증시가 작년 11월 초부터 지금까지 한 2달 동안 살짝 반등했는데요. 주로 방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죠. 기대감이지 실제로 데이터로 증명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생각은 올해 중국 증시 지수 전체적인 지수를 보면 아무래도 작년이 경기의 최바닥이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를 반영해서라도 작년보다는 좀 오르겠지만 너무 기대치를 높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중국 현지에 있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나 이런 친구들이랑 교류해도 지난 2달 동안은 기저효과랑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올해 1년 동안 중국 경기가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과연 그 정도로 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어떤 의구심, 그런 물음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지수보다는 업종별로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달 동안은 아무래도 방역 해제에 따라서 소비나 뭐 쇼핑, 레이저, 관광 이런 거 위주로 더 급등했는데 근데 문제는 1월 첫 주까지는 그랬는데 1월 둘째 주부터는 오늘은 소비 오르고 내일은 경기 민감주 오르고 모레는 또 테크 오르고 돌아가면서 등락을 거듭하는 작년 12월에 비해서 올해 중국이나 홍콩 거래 대금은 늘었지만 작년에 잠깐 상승할 때 거래 대금보다는 아직 작은 규모예요. 그래서 저가 매수는 들어왔지만 해외 자금이든 중국 자금이든 신규 자금은 아직 확실히 안 들어왔어요. 그냥 그 증시에 머물러 있는 기존의 자금 위주로 저가 매수로 들어갔지. 그래서 올해는 단기랑 중장기로 나눠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작년에 경기 둔화, 경기 바닥이라는 기저효과니까 1월부터 춘절까지 잠깐 쉬다가 이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내수 소비가 조금씩 개선된다. 그러면 여전히 소비랑 관련된 게 1차적인 거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증시가 선반영이라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다시 어떤 산업이 경쟁력이 있고 성장성, 정책성, 실적이 좋고 다시 그런 펀더멘털로 가는 그런 시장이 올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중국 현지 친구들이 많이 언급하는 그 단어가 올해 초부터 많이 언급된 게 신군의. 그리고 작년 상반기에는 신반군인데 작년 상반기에 유행했던 신반군은 뭐냐면 신은 신에너지, 뭐 태양광, 전기차. 반은 반도체, 군은 군수. 근데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요즘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 피동적이고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까지 유행했던 신반군이 올해 초에는 신군의로 또 바꿨어요. 신은 여전히 뭐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이런 신에너지고 군은 군수.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그걸 리스크로 여러 나라에서 군비를 확장하고 의는 제약 바이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소비 시장의 점진적인 개선에 따른 소비주 위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신에너지, 제약 바이오, 군수나 이런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있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아주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에 중국 주식 뭐 소비주 하나 사면 3, 4년 동안 방치해도 좀 오르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현실적으로 솔직히 2, 3개월 단위로 끊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무리 작년보다 개선된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의 특성상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2, 3개월 이렇게 간격으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박종훈의 경제한방 찐링 전 KB증권 연구원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이제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중국 경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중국 경제가 이렇게 둔화되면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온갖 부양책을 쏟아낼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 영향들이 어떻게 될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일단 중국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편에서 한참 알아봤습니다만 경기 전망이 네.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
중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네. 이제 3연임,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시작된 그런 상황에서 경기 부양책을 쓰려다 보니까 올해 1분기 중에 1조 위안의 지방채를 낸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네. 중국발 부양책 과연 효과 있을까요? 효과는 있지만 네.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네. 1조 위안 규모의 지방채 그 숫자는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걸 취합하면.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행정구역이 30여 개 있는데 연초에 그 30여 개 중에 18개 행정구역 정부에서 발표한 1분기에 발행할 지방채를 합산하면 한 1조 위안 되거든요. 그러면 30여 개까지 합산하면 더 크고요. 그리고 뭐 흥업증권이나 중국 현지 금융사들의 전망치를 취합해 보면 올 한 해 중국 전국 지방채 발행 규모가 한 8.36조 위안 정도 된다.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 한 13% 늘어난 규모거든요.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있겠지만 좀 한계점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작년은 경기 하강이 그렇게까지 심했는데도 정부 입장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때 완전 다 풀어준 게 아니고 좀 원리 원칙대로 너무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은 그래도 엄격히 관리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물론 작년보다 한 13% 정도 늘어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예전에 미국이나 서방의 무분별한 그런 양적 완화보다는 어느 정도 원칙을 지키면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나 여러 가지 글로벌 경기나 지정학적 때문에 경기가 다 거의 죽었지만 부양정책, 지원정책이 경기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의 승수 효과는 과거의 코로나 기간 동안 축적된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약할 것 같아요. 주가도 예를 들어서 50% 하락하고 50% 상승한 거는 그건 50%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냉정하게 봐서 저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싶은데 확실히 작년보다는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일부 전문가분들이 떠드는 리오폰이 이제부터는 해피. 지금까지 오른 거는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지 실제로 하나하나 확실한 데이터로 검증된 건 아니에요. 특히 춘절은 또 특별한 시즌이니까 춘절에 소비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냉정한 수치가 아니잖아요. 특별한 시즌이에요. 그래서 3월부터 지표를 봐야 되는데 3월 지표는 4월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확실한 데이터로 검증이 되려면 아직은 좀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중국 정부에서는 과거 2008년 이후 그 2009년에 4조 위안 그것 때문에 지금 아직도 뭐 부동산 거품이나 그런 부작용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가 이렇게 악화됐으니까 부양, 지원 이런저런 혜택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한 그런 거는 안 할 것 같고 어느 정도 원칙을 지키면서 할 것 같아요. 거품을 너무 키울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런 부양책도 큰 효과를 과거처럼 내지 못한다. 그 얘기는 올해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쪽으로 좀 궁금함이 넘어가는데 3%대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 말 올해 초처럼 이렇게 중국 현지 금융기관의 그 GDP 성장률 전망치가 이렇게 기복이 심하고 그 범위가 큰 건 처음이에요. 예전에는 뭐 소수점 이하는 차이가 있어도 어느 정도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공통적인 있는데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중국에 100개 이상의 증권사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은행 산하의 금융연구소까지 합치면 200개 이상인데 최악의 경우는 3%대. 근데 평균으로 하면 4%는 무난하고 근데 5% 초반대까지는 제시하는 기관이 많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올해 GDP 성장률은 거의 하반기 돼야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되잖아요. 그러면 상반기까지는 이 1분기, 2분기 성장률이 뭐 나와도 그 기저효과라는 그 체감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GDP 성장률 그 숫자 절대치는 점점 더 희석화되는 느낌? 그 숫자보다는 뭐 기업이나 자영업자 개인들의 체감도가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중국의 통계치에 대한 그 뭐 의혹이 있거나 문제시하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중국의 통계치를 볼 때 그냥 두 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는 통계치라는 게
어떤 나라든 현실이랑 괴리가 있어요. 근데 중국은 예를 들어서 뭐 기업 대상으로 통계치를 낼 때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을 취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통계치가 5% 나왔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 한 20%는 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좀 더 현실 그 중에서 샘플을 취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통계치는 절대 수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대비, 전분기 대비, 뭐 전주 대비 이런 상대적인 변화 흐름이 중요하지. 그래서 1분기는 긴 연휴가 끼어 있다 보니까 1분기 수치는 사실상 참고 가치가 좀 약하고요. 이제 3월 이후 2분기 데이터부터 면밀히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중국 경제가 예전처럼 막 네. 8%, 9%, 심지어 뭐 두 자릿수 성장을 하던 시대에서 이게 내려와서 이제는 뭐 3에서 5를 얘기하는 그런 상황. 뭐 5도 높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중국이 성장한 그거 거에 아세요? 비하면 중국 현지 네. 리서치 조직이 가장 큰 증권사가 CICC라는 국유 증권사인데 네. 이게 불확실성이 클 때는 증권사들이 습관이 있어요. 시나리오별로 전망을 하거든요. 네. 근데 네. CICC가 작년 말에 경제 전망 보고서 보면 시나리오 2개. 그중에 심지어 6%, 7%가 좋은 시나리오인 경우. 네. 부수적인 경우는 4, 5%, 낙관적인 경우는 6, 7%. 그 정도로 지금. 근데 그 보고서를 네. 보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누구를 위한 보고서인지. 네. 네.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시나리오도 만들고 막 그런다는 건 그만큼 불안한 네. 얘기고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어떻게 드는 것 될지 같고. 모르니까 시나리오별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 경제 성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중국 부상이 정점에 달했다. 이 네. 피크 차이나 정점에 달해서 이젠 네. 내려갈 때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견해에 대해서 피크 차이나 이제 찍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성장률은 어느 정도 피크를 찍었다고 보지만 경제 규모 자체, 경제 자체는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장률의 하향 조정은 불가피한 추세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피크 차이나는 아마 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에 발간한 2023년 뭐 세계 대전망 거기서 나온 것 같은데 거기서 지적한 게 인구 문제, 고령화, 저출산, 그리고 감염자 급증, 그리고 부동산 위기 하나하나 쪼개서 보면 인구수는 뭐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하기 전에 거의 10년 전부터 중국 현지의 뭐 인구 전문가들도 이미 다 전망했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그 전망치가 중국 인구는 2045년 정도, 2040년 중반대까지 어느 정도 피크를 찍고 이제는 줄어든다. 그리고 옛날에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매년 그 신생아 출생 수가 1,000만 명 이상은 뭐 쉽게 넘고 2천만 명일 때도 있고 근데 작년 한 해 신생아 수가 1,000만 명 안 됐어요. 저도 한 10년 넘게 중국 리서치를 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보는 거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네. 한국도 만만치 않은데 중국은 제가 느끼기에는 저출산이 사실상 한국보다 더 심한데 하지만 인구 기반이 크다 보니까 그게 좀 덜 체감될 뿐이지. 작년 말에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35년에 중국의 GDP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거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경제 규모 전체적인 이 케이크는 계속 꾸준히 성장했지만 성장률 자체는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 피크 차이나를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냐에 따라 좀 차이가 클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중국도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50%? 50%? 아, 너무 높은가요? 네. 중진국의 함정도 뭐 해외 기관에서도 많이 언급하고 중국 현지에서도 언급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중진국 함정 예를 들어 지금 중국의 1인당 GDP가 1.2만 달러잖아요. 그러면 1.5까지가 중진국인가요? 1.6까지가 중진국인가요? 저는 애매하죠. 성장률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지 나라마다 그 속도랑 처한 단계가 다를 뿐이지 한국도 마찬가지로. 중진국 함정을 너무 막 거기에 집착해서 논하기보다는 중국의 경제 구조 중에서
이런 산업은 점점 둔화되고 이런 산업은 현 상태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하지만 이런 산업은 계속 고성장을 유지하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쪼개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한국이랑 연관된 거 그 몇 개 산업만 봐도 엄청 체감도가 냉탕 원탕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산업별로 다 다르다면 결국은 중국이란 나라를 볼 때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산업별로 이제 나눠서 봐야 된다면 어디서 성장 동력이 나오고 어느 분야는 이제 쇠퇴하게 될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나누시나요? 당대회에서 향후 5년 동안 그 장기 기조랑 방향을 제시하잖아요. 확실히 5년 전에 비해 중국식 현대화, 밸류체인, 제조 강국. 물론 중국이 이미 많은 분야에서 제조 강국이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많은 분야에서는 아직은 제조 강국까지는 좀 거리가 있는 분야가 많아요. 지금 중국의 제조업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도 중요하고 경쟁력이 좀 상대적으로 약한데 정부가 지원하고 좀 더 노력해야 하는 업종. 이게 첫 번째 제조업이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아예 단독으로 단락으로 새로 나온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국가 안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가 안전 외에 식량 안전, 에너지 안전, 밸류체인 안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미국이 이미 중국을 향후 10년간 유일한 경쟁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예전에 계획했던 속도보다 국내 소비시장, 국내 제조 밸류체인 이거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또 새로 단락으로 나온 게 과교 흥국. 과는 과학기술, 교는 교육, 흥은 지능하다, 국은 국가. 그래서 과학과 교육을 통해 국가를 지능시킨다. 물론 예전에도 항상 이런 유사한 문구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이거를 독립적인 단락으로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과학기술 핵심 기술뿐만 아니라 교육. 지금 중국의 교육 시스템은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3, 40년 전이랑 거의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질적인 구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진학률이 한 90% 되죠. 네. 대학 진학률도 엄청 80% 이상 높고. 어마어마한 근데 차이가 중국은 너무 잔인한 게요.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50%가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82년생이고 97년도에 고등학교 들어갔고 2000년대 대학교 들어갔어요. 근데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이미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고등학교 진학할 때 거의 50%가 떨어지거든요. 와. 이거는 개선해야 되는데 그대로예요. 예를 들어서 직업 고등학교로 가거나 또는 아예 16살에 취업을 해버려요. 그래서 중국의 도시 청년 실업률이 16세부터 24세까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많은 좀 개선하라. 이거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과거에 중국이 제조 대국이 아니었을 때 사실 독일의 사례를 봐도 중국이 과거의 그런 경제 모델, 제조 대국으로 키워야 되니까 그렇게 만든 그런 요인이 있지만 지금은 좀 더 지금 시대 트렌드랑 뭐 장단점에 맞춰서 이거를 좀 개혁해야 되는데 고질적인 거는 5년, 10년 지나도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교육이 진짜 네. 힘들죠. 중간에 말씀하실 때 중국에서 밸류체인을 자국 내에 만들려고 한다 그랬을 때 역시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할 네. 수밖에 없는 게 장기적으로 이 중국이 큰 변화를 지금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 고성장할 때는 막 해외 시장 개척하고 거기에 팔려고 그러니까 중간재로 어느 나라에서 수입하든 말든 급하다 빨리 만들어서 일단 찍어내자. 쭉쭉 찍어내면 근데 돼. 이제 그게 어렵잖아요.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그러면 자국 내 밸류체인을 다 만든다. 그 얘기는 이제는 새로운 외부의 시장 개척보다는 수입 대체를 하겠다. 특히 중간재 대체를 하겠다. 이 방향으로 이제 완전히 넘어가서 이 장기적인 추세로 완전히 굳어진다면 당장 우리나라가 엄청난 영향을 받겠군요. 장기적으로도 한 1, 20년짜리로도. 제 생각에는 중국이 국내 밸류체인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을 제정한 것은 제조업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돼요. 하지만 중국은 어쩌면 피동적으로 이런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대중 견제가 있었고 또 특히 미국이 동맹국을 이용해서 또 중국을 같이 견제.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한국의 많은 제품들이 중국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요? 지금 현 시점에서. 가격 경쟁력은 뭐 전혀 없을 것 같고 네. 브랜드의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남아있는 제품 거의 없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닐까요? 그리고 좀 고객 충성도가 높은 브랜드를 예를 들면 조금 그렇지만 뭐 정치적인 적대 관계를 고려하면 근데 아이폰은 여전히 중국에서 많은 충성 고객을 갖고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미중 패권 전쟁이 시작됐는데 왜 아이폰 계속 그래서 썼지? 물론 그런 저도 생각. 알고 있어요. 정치적인 뭐 힘겨루기 그리고 한국 입장 저도 한국에 오래 살았으니까 저는 마음속으로 중국이랑 한국 경제 관계가 좋아졌으면 저도 좋은 거예요. 근데 뭐 사드 이후 그리고 한국은 또 산업적으로는 또 미국과의 동맹 관계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억울한 면이 또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떠나서 극단적인 아이폰 사례를 보면 결국은 한국의 제품이 절대적인 매력도 약하다는 약하다, 거예요. 예. 미국보다. 어쩌면 중국 소비자들이 가장 똑똑한 소비자일 수 있어요. 이 세계에서. 왜냐하면 중국 시장은 어느 나라보다 전 세계 브랜드가 여기 안에 들어와서 치열하게 경쟁하니까 저는 뭐 단순히 가전이나 자동차만 해도 일본이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자국 브랜드가 거의 80% 이상. 근데 중국은 워낙 수년 전부터 글로벌 여러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경쟁하니까 심지어 2년 전부터 동남아 태국의 화장품 브랜드도 중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매력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중국에 팔아야 하는지 저는 이거는 우리 투자자로서 어떻게 할 수 없고 한국 기업들이 피 터지게 머리 터지게 고민하고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일본 브랜드랑 한국 브랜드를 단순히 비교하면 전기차를 빼고요. 내연차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적인 관계라고 하면 일본이랑 중국이 더 그러면 그랬지. 근데 전기차가 그 붐이 되는 그 전까지만 해도 토요타나 혼다나 이런 일본의 대표 내연차들이 중국에서 확고한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했거든요. 제가 2004년에 대학 졸업했는데 그 당시 저도 자동차 업계에 들어갔고 내연차실 그리고 동창들도 상해 자동차 그룹이나 외국계 자동차 그 기업에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상해 자동차 그룹에 지금 거의 18년 동안 근무한 친구가 너가 생각하기에 중국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는 어떤 경쟁력이 있나? 근데 친구가 이런 답장을 하더라고. 지금 내연차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미 전기차 시대지만 중국 기업이든 다른 나라 기업이든 렉서스가 중국 시장에서 유통 채널 관리하고 고객 관리하고 밸류체인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면에서는 렉서스가 진짜 잘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여러 가지 불가항력이 있어도 특히 정치나 뭐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흐르고 돌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결국 그 제품의 매력도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열려면. 근데 저도 알아요. 그 외에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 저는 그거는 아주 근본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자, 이렇게 중국의 이 장기적인 성장 전망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이 박종훈의 경제 한방인데요. 찐링 전 KB증권 연구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경제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죠. 부동산 어떻게 될 거냐, 네. 뭐 빅테크 규제는 어떻게 될 거냐, 여러 가지 규제 측면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정말 많은데, 자, 일단 부동산 부분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과거에도 뭐 지난 40년 동안 분명히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중국도 분명히 조정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약간 관제 조정기? 그래, 즉 중국 정부가 일부러 좀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좀 조정했다가 다시 올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조절, 시절. 네. 근데 이번에 부동산 시장은 뭔가 좀 예전 그 40년 동안 겪었던 일시적인 관제, 이 중국 정부에 의한 부동산 시장 약세가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부동산 침체를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진퇴양난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드디어 네, 처한 기자님도 건가요? 예전에 박성훈이 경제 한방에서 중국 부동산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신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때그때 경기 상황이나 거품 그 수위에 따라서 좀 수위 조절을 했다면 지금은 계속 부동산 지원 정책을 출시하고 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근데 효과가 아직은 미미해요. 효과는 조금씩 작년 연말부터 작년 10월 이후부터 조금씩 데이터를 보면 조금씩 계속 될까 말까 하는 조짐이 보이지만 아직은 확실히 안 보이는데요. 한국도 요즘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중국의 작년에 부동산 시장의 이런 절벽과 같은 이런 둔화는 한국이랑 그 발생한 배경과 이유 원인이 달랐습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 중국 부동산이 계속 그냥 정상적으로 거품이 적당하게 쌓이면서 성장하고 근데 너무 거품이 쌓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2016년 특히 2017년부터 부동산 레버리지 축소 정책을 발표했어요. 네. 성장 어느 정도 거품 끼는 거는 맞지만 너무 과도한 거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2016년 이후부터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냥 그렇게 조금씩 수요 조절하는 거는 오케이지만 2020년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갑작스러운 청천벽력이 와서 그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그게 깨졌어요. 또 도시를 봉쇄하니까 뭐 어쩌겠어요. 집도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기사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작년 7월에 중국의 일부 도시에서 사람들이 모기지 상환 거부 그런 좀 소규모 시위도 있었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드디어 이제는 수위 조절보다는 좀 이렇게 지원 정책을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부동산 산업이 너무 많은 경제 분야라 연관되다 보니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세웠냐면 7월 모기지 상환 거부 운동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인민은행이 전국적인 건 아니지만 지역별로 너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수위 조절해라. 근데 여러 지역 특히 대도시랑 이선 도시 위주로 뭐 구매 제한을 완화했고 예전에는 부동산을 3개까지 살 수 있으면 이제는 더 많이 살 수 있고 지역별로 알아서 대출 제한도 완화하고 구매 제한도 완화하고 그렇게 한 120몇 개 도시에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3분기까지는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아직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작년 11월 중하순에 3가지 정책을 발표했어요. 이제는 하나 정책으로 이게 약발이 안 되니까 여기저기 전방위적으로 복합적으로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월 중하순에 발표한 게 첫 번째는 부동산 개발업체 대출 기준을 조금 완화해줘라. 자금이 돌아야지 뭔가 하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조금 기준 완화해서 자금 조달을 하게 해라. 세 번째는 부동산 기업들이 상장사가 많잖아요. 그러면 상장사들이 유상증자나 뭐 인수합병이나 그런 거 할 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융통성 있게 처리하라. 이게 11월 중하순에 발표한 거예요. 이렇게 작년 하반기에 이것저것 발표하면서 부동산 지표를 보면 예를 들어서 판매 지표, 착공 지표, 시공 지표, 준공 투자 이런 거 보면 아직은 마이너스예요. YOY 증가율이. 근데 작년 연말쯤에 약간 그 마이너스 폭이 정책 될까 말까 애매한 상황에 왔어요. 그러면 효과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1월 5일에 인민은행이 드디어 첫 주택 구매 시에 담보대출 금리에 대한 유동적인 재정을 허용하는 알아서 해라. 허용했어요. 첫 주택 구매는 투기가 아니고 실수요잖아요. 그리고 또 뭘 발표했냐면 그 신규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또는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연속 하락한 도시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너네 알아서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해도 되고 하향 조정해도 되고 하한선을 없애도 되고 알아서 해라. 와. 물론 그 정책에는 알아서 해라는 표현은 안 쓰죠. 하지만 제가 그 정책을 읽으면 그냥 알아서 해라요. 진짜 다 풀어준 거군요. 네. 그냥 있는 대로. 그리고 그 알아서 하라는 정책은 사실 작년 9월 말에 뭐 단기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단기적인 정책은 이제 장기 정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또 발표한 거는 1월 13일 며칠 전에 인민은행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거기다 또 국영 그 신문사인 신화망 그리고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까지 이 4개 기관에서 올해는 부동산을 지원하고 좀 열심히 일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1월 13일 발표해서 그래서 확실히 부동산 경기가 파장이 너무 크고 너무 둔화됐다 보니까 지금
모든 부동산 세부 지표들이 YOY로 다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 마이너스 폭이 커졌어요. 근데 연말에 왔다 갔다 애매했는데 아직은 마이너스 폭이 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월까지 발표한 부동산 지원 정책들이 정책이 나왔으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효과는 내겠지만 그 효과는 작년에 마이너스 폭을 많이 기록한 그 지표들이 마이너스 폭을 축소하는 효과이지 그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 YOY인데 그게 플러스 전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정책들은 어느 정도 연착륙을 위한 그런 목표이지 그 연착륙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은 그거는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는 마이너스 폭 지표들이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연착륙까지 달성해도 저는 어느 정도 정부 목표에 달성했다고 생각해요. 네. 결국은 근데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침체되게 되면 네. 가장 큰 문제가 결국 시스템 위기로 갈 거냐 말 거냐 이쪽인 네. 것 같은데 이 헝다그룹 문제는 다 끝났나 하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진행 버티는 중. 중이에요. 네. 그러면 다른 부동산 그룹들 개발 회사들은 헝다가 뭐 제일 큰 편에 속하는데 중소 부동산 개발 회사들 이런 데들 다 문제 여전히 점점 더 심각해지고 네,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문제들이 해소된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은 좀 수익 조절, 아까 그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을 위한 지원 정책. 하지만 그거는 자생적인 개선이 아니라 인위적인 정책이니까 효과는 조금 있겠지만 뭐 본질적인 건 아니고. 근데 방금 말씀하신 헝다그룹은 작년 3월부터 헝다가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거든요. 작년 3월에 거래 정지됐는데 지금 여전히 거래 정지예요. 네. 거래 정지가 여전하다는 것은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 뭔가 네, 진전도 안 되고 뭔가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중국 부동산 시장은 왜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의 고성장을 이끌었던 게 부동산이 1번이잖아요. 인프라도 있지만. 근데 좀 더 최근으로 보면 방금 앞서 말씀드린 그 2016년부터 레버리지 억제, 거기다 코로나라는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이 겹치고 그리고 특히 작년에는 도시 봉쇄를 너무 해가지고 근데 좀 더 시간을 늘려서 보면 여전히 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 중국이 4조 위안 경기 부양책을 내세웠잖아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정부가 4조 위안을 내세웠는데 이론적으로 정부가 원했던 거는 제조업에 좀 들어가고 부동산에 좀 들어가고 인프라에 좀 들어가고 내수에 들어가고 뭐 신흥 좀 골고루 그러면 가장 좋잖아 이상적인. 근데 이게 돈이라는 게 뭔가 조금 기미어 보면 바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부동산에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 후에 아시다시피 중국의 대도시,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대도시 집값은 계속 고공행진 계속했고 그래서 과거 개혁개방 이후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부양책 그 후에 이 몇십 년 동안 축적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한국도 사실 뭐 정부 그거보다는 미국도 지금 부동산 문제가 그러니까 다 똑같이 문제가 저는 있어요. 부동산 문제는 다른 분야랑 달리 어느 나라든 이 부동산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야가 부동산인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부 차원에서는 그리고 중국은 아무래도 사회주의 나라라는 이런 뭐 체제 유지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를 막기 위한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막기 위한 연착륙 이런 거는 정부 차원에서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세부 지표들이 마이너스 폭이 뭐 올해 상반기는 아니더라도 하반기 들어 조금 지표들이 개선되는 거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도 중국 현지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에 근무하는 친구도 있고 뭐 부동산 중개 뭐 대기업에 근무하는 친구도 있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 물론 다는 아니지만 친구 한 명이 이제 중국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예전에는 사실 여유 자금이 있으면 한국도 그렇지만 부동산으로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바이바이. 부동산 개발 회사에 계신 분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그리고 방금 그 헝다그룹 재미라고 할 수 없죠. 재미있다고 하면 안 돼. 저희 대학교 후배가 헝다그룹 사태가 터지기 전 6개월 전에 헝다그룹 자회사에서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물어보니까 너 왜 그만뒀니?
그 터지기 전에는 헝다 나름 대기업이잖아요. 그럼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자회사 그 친구는 부동산 개발 업무가 아니라 자회사 중에 그 약간 핀테크 쪽이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근데 그때는 아직 언론에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가 뭔가를 느꼈구나. 그래서 부동산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 하반기 특히 연말 11월과 올해 1월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동산 지원 정책을 내세웠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은 개선될 거예요. 부동산이 너무 최악으로 가면 중국 경제가 너무 위태로우니까. 하지만 마이너스 그 지표들의 플러스 전환은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냥 마이너스 폭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축소되는 것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중국만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도 문제고 미국도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중국이 다른 점이 네.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는데 중국은 지방 정부의 재정이 맞습니다. 거기 뭐 모든 재정이 거의 부동산에 거의 뭐 한 40%에서 30~40%가 기본이에요. 기본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둔화되면 지방 정부가 예산이 부족해지는 상황. 네. 그리고 지방 정부가 그걸 통해서 산업 정책도 쓰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갖 재정 지출은 지방 정부에서 늘어난 상태에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하고는 달리 중국의 부동산은 온갖 이 경제 변수가 다 묶여 있다. 국가 예산부터 시작해서 산업 정책까지 묶여 있다 보니 과연 중국이란 나라가 이걸 다 통제할 수 있는 건지 이제 우리하고 정말 경제 시세가 다르니까 아니면 중국도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될 건지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중국 정부가 이 문제에서의 역할은 경착륙을 방지하고 어떤 최저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역할이지 뭐 시장을 뛰어넘어서 과거처럼 그 경기 부양을 주도하고 견인하는 그런 역할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해요. 물론 방금 말씀하신 많은 중국의 지방정부의 세수에서 30~40%는 부동산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지방 뭐 예산도 어려운 상황이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굳이 비교하자면 중국 정부는 뭐 단일 정당제고 중앙 정부의 예산이나 힘이 여전히 파워가 강하고 그런 통제력이라든지 어떤 그 규범화하는 능력 그리고 어떤 관리 감독하는 능력이 다른 나라보다는 확실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 지방정부 쪽에서 뭔가 점점 어려워지면 결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자금을 제공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그래서 저는 계속 부동산 얘기만 하니까 모든 것이 마치 너무 최악인데 근데 부동산은 그 수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고 정부 차원에서 마지노선을 지키는 노력은 꾸준히 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화제를 좀 전환해서요. 부동산은 워낙 최악이라서 지금 계속 이런 얘기밖에 없지만 빅테크 얘기는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빅테크가 중국에서 21년에 하도 규제를 하니까 네. 주가도 폭락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의 규제가 아니라 지원에 나섰다? 뭔가 빅테크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가 바뀌어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 투자하신 분들이나 또 중국 빅테크가 그렇게 좀 다시 회복이 돼야 우리나라 반도체도 좀 팔고 이럴 테니까 한국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 금융당국이 2020년 11월부터 엔트그룹을 비롯한 대형 플랫폼 기업 대상으로 중국식 표현으로는 규범화 작업을 시작했고 지난 2년 동안 강력한 규범화 작업을 해서 드디어 올해 1월까지 그 규제 작업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이미 명확히 발표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매년 12월 중순에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해서 다음 해의 경제 기조 방향성을 어느 정도 요약해서 제시하잖아요. 작년 12월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플랫폼 빅테크랑 관련된 그 문구만 발췌해서 보면 딱 한마디예요. 디지털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상시화된 감독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플랫폼 기업이 발전 견인, 일자리 창조, 국제 경쟁에서 크게 실력을 과시하도록 지지한다. 오, 태도는 좀 바뀌었네요. 확실히 문구가 이 문구를 바뀌었어요. 보니까, 예. 그 전에 2021년 말의 그 문구랑 2020년 말의 문구는 반독점 강화, 자본의 무질서 확장 방지, 이것저것 규범화. 근데 확실히 그 표현이 바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중국은 인민은행도 금융감독관리 당국에서 사실 핵심이잖아요. 인민은행이. 그렇죠. 인민은행 당 총서기 겸 금융당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 1월 7일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의 14개 대형 플랫폼 기업의 금융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정돈 개선 작업은 이미 대체로 완료했고 일부 남겨진 문제도 지금 가급적 서둘러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한 90% 이상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 왜냐면 그 일단락 안 됐으면 인민은행 당청석이 굳이 공식 수상 그리고 가장 최근에 1월 13일에 인민은행이 국가경제와 금융시스템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거기서 그 금융감독관리 관련 그 책임자도 방금 그 인민은행 당총서기와 유사한 표현을 썼어요.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그런 전문적인 중국은 정돈 개선, 그냥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됐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강력하게 진행된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됐습니다. 정부에서도 발표했고요. 네. 자, 그러면 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좀 궁금함이 생깁니다. 뭐냐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하자면 제가 느끼기에는 지난 2년 동안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그 못을 눈에 좀 거슬리는 못을 확 뽑아버리는 특별화된 그런 규제라면 사실 모든 산업은 다 감독관리 틀 안에서 운영되잖아요. 그래서 과거 2년 동안은 그 못을 확 뽑아버리는 특별화된 감독관리라면 이제부터는 일단락 됐으니까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그 단계로 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냐면 이 규범화라는 말이 중국의 특유한 말이니까 사실 규제예요. 네, 제가 이걸 좀 해석을 하자면 네. 지금까지 이제 중국 정부는 마음껏 놀아봐. 샌드박스에서 노는 것처럼 마치 플랫폼 기업들한테 마음껏 놀아봐. 나중에 사후에 규제할게. 이렇기 때문에 정말 중국이 공산주의라는 거에 맞지 않게 사회주의 뭐 이런 국가인 거에 맞지 않게 웬걸 정말 우리나라보다도 더 자유롭게 플랫폼 기업은 정말 마음껏 놀아봤잖아요. 자, 근데 이제 규범화가 된 다음에는 딱 이거잖아요. 화이트리스트, 이것만 해. 옛날에 블랙리스트로 이것만 하지 마 이거였지만 이제 화이트리스트로 너 이것만 해. 다른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된 게 규범화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정말 창의적이고 창발적인 정말 새로운 도전에 나설 때 이거 리스트에 없네.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게 막 성장을 해야 되는데 과연 과거처럼 막 도전하면서 일단 해보고 나서 나중에 사고 치면 그때 가서 고민해보자 이게 아니라 딱 리스트에 있는 것만 해봐. 이렇게 되면 예전에 플랫폼 기업이 미국을 막 따라가던 중국의 그 정말 야심찬 모습 이게 되겠느냐. 투자 입장에서 그럼 중국을 이제 실리콘밸리 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과거에는 똑같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정말 규제 당국의 태도가 비슷했으니까. 근데 규범화된 그런 어떤 중국의 플랫폼 기업도 과연 과거와 똑같은 성장세를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우선 기자님의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중 일부를 반박해야 되는데요. 네네. 많은 분들이 2년 전부터 중국 금융당국이 뭐 알리바바, 텐센트, 뭐 엔트그룹 비상장이지만 플랫폼 기업들을 때려 부순다. 근데 대부분 분들이 그 배경이 어떻게 되고 앞뒤 정확한 경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중국인이니까 저는 이 규제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측면에서 왜냐하면 네. 물론 알리바바, 텐센트, 뭐 징동 그리고 엔트그룹 다 공통점이 있는 기업이지만 또 각자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엔트그룹을 예로 들면 엔트그룹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마윤 회장이 십몇 년 전에 창업한 엔트그룹, 그 개미 엔트그룹은 2020년 말 규제 전까지 사업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한 36%가 온라인 결제, 그 알리페이 있잖아요. 支付宝 온라인 결제, 모바일 결제. 한 39%가 온라인 소액 대출이에요. 그리고 한 10% 중반대가 온라인 금융 상품 판매, 그리고 한 8%, 10% 미만이 온라인 보험 판매예요. 그래서 엔트그룹은 거의 예금을 제외한 모든 금융 사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그룹이에요. 근데 핀테크 기업은 금융 기업인가요? 기술 기업인가요? 그 진짜 이게 애매하죠. 핀테크 나올 때마다 제일 애매해요. 머리 그겁니다. 네. 지금까지도 애매해요. 네. 근데 이 점점 매출 구성에서 온라인 소액 대출이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그게 돈이 돼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소액 대출을 제공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금융당국 규정에 의하면 어떤 대출을 제공할 때 한 30%까지는 자사 출자금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작은 돈으로 너무 많은 대출을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당시 2020년까지만 해도 엔트그룹이 제공하는 대출 중에 자사 출자 자금은 2%였어요. 나머지 98%는 그 ABS, 자산유동화증권 ABS를 굴리고 레버리지 그렇게 조달한 거예요. 네. 그러면 뭐 다른 걸 떠나서 이거는 레버리지가 너무 리스크가 커요. 그리고 이게 물론 과거 뭐 서브프라임이랑 다르지만 만약 이게 계속 확장, 무분별한 확장 그리고 리스크 확대되면 어떤 한계에 달하면 뭔가 터질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나 개인 대상으로 소액 대출을 제공하면 사람마다 뭐 소득이 다르고 뭐 상환 그 크레딧도 다르고 그러면 개인 신용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개인 신용평가는 사기업이 하는 게 맞을까요? 국유기업이 하는 게 맞을까요? 같이 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개인 신용정보는 기자님 보시기엔 개인 신용정보는 그 기업의 자원인가요? 공공재인가요? 아니면 내 거인가요? 이게 또 애매해요. 근데 당시 엔트그룹은 이미 중국에서 2020년 기준으로 개인 소액대출, 온라인 소액대출 건수가 5억 건이 넘었어요. 왜냐면 한 명이 여러 번 할 수 있으니까 네. 5억 건.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9% 이상이면 어느 정도 시장 파워가 있다고 인식하고 반독점법으로 넣어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엔트그룹은 이미 대출 규모든 대출 그 이용자 수든 레버리지든 이미 너무 무분별한 확장을 한 상태예요. 근데 중국의 특징 중 하나가 예전에 태양광도 그랬는데 어떤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고 그 돈이 가장 빠르게 나와요. 우후죽순뿐만 아니라 파죽지세처럼 와 그러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2020년 말까지 중국에 소액대출 기업이 어느 정도까지 한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생각하세요. 한 1,000개 될 것 같은데요? 7,000개요. 7,000개. 네. 정말 대단하다. 돈이 보이면 말이 안 되죠. 와, 근데 진짜. 피크에는 9,000개까지 됐는데 지금은 작년말 기준으로 6,000개로 떨어져요. 대단하네요, 진짜. 근데 중국의 이 개인 소액 대출이 너무 막 이렇게 무분별한 확장하니까 근데 그에 해당되는 명확한 법규는 또 부족했어요. 그제야 중국 정부가 부랴부랴 온라인 소액 대출을 관리 감독하는 법률을 제정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 순자산, 부채, 레버리지 그 숫자적인 기준이잖아요. 그게 엔트그룹이 그 법규에 위반됐어요. 그래서 2년 전인 2020년 11월 3일에 상장 예정일 3, 4일 전에 상장이 중단됐어요. 네, 원래는 상해거래소랑 홍콩거래소 동시 상장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뭐 이거는 뭐 공산당이 마윤을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그 이유가 차지하는 중요도가 달라요. 하지만 저는
원론적인 얘기도 들어와서 엔트그룹은 확실히 너무 무분별한 레버리지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금융 리스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할 일 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네, 그리고 참고로 어젯밤에 제가 47분 분량의 이 이슈를 다루는 47분 분량의 긴 영상을 올렸으니까 그 앞뒤 경유를 굳이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틀이 만들어졌고 더 강화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성장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만들어진 틀 내에서 더 강화만 안 된다면 어쨌든 계속 그래서 정부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규범화. 규범화. 네. 물론 중국식 표현인 거 알아요. 사실 규제죠. 네. 근데 그래서 방금 질문하신 것 중에 또 그러면 과거 빅테크 기업들도 과거의 고성장에서 이제는 그냥 그냥 그럭저럭 저는 그거는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알리바바나 이런 뭐 전자상거래든 플랫폼 기업들이 가장 성장률이 높은 게 2016년부터 2020년까지예요. 그때는 정부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경제 플랫폼 이 산업을 키워, 성장해, 쭉쭉 커 이렇게. 근데 그 정책적인 변화를 제외해도 보통 한 산업, 특히 제조업, 보통 한 산업의 사이클은 한 30년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플랫폼은 어쩌면 그 30년보다 더 짧을. 그래서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이 플랫폼, 빅테크 이 산업이 양적인 그런 고성장은 이미 2015년부터 20년까지 첫 단계는 지났고 이제는 중국 정부가 작년 10월 그 24당대회에서 이 디지털 경제의 어떤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그걸 했으니까 이제는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은 계속 유지하고 물론 성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중국 경기 문제도 있고 근데 이제 디지털 경제랑 관련해서 또 어떤 새로운 상품 서비스 어떤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그 엔트그룹에 대한 규제가 일단락된 후에 이제는 엔트그룹이 기존의 사업을 계속 영위해도 되지만 어느 정도 금융관리당국의 어떤 법규 기준에 따라서 해라. 사실 그게 맞아요. 더 그 리스크를 키우는 것보다는. 물론 알리바바나 그 빅테크 종목을 2년 전에 적시적으로 재빨리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 너무 정보가 그렇죠. 너무 꼴 보기 싫겠지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서 그 한국 투자자 대상으로 중국 리서치를 하면서 느낀 게 10년 전이든 지금이든 거의 안 변한 게 뭐냐면요.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중국 경제 정책, 산업 시장을 이해하고 접근하고 파악할 때 중국식 마인드가 아니라 미국식 마인드, 한국식 마인드 또는 내가 지금까지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을 투자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중국을 접근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상당 부분 처음부터 잘못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정책이든 정부 여러 가지 이번에 코로나에도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지만 너무 완벽한 중국을 바라지 마세요. 모든 나라는 다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책이라는 것은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영역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존재의 가치를 여기에 두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빅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찐링 전 KB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끝으로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자꾸 좀 비판적인 냉정한 그런 코멘트를 드렸지만 작년은 경기가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올해는 기저효과가 확실히 있을 거예요. 방역도 풀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는 해피엔딩 낙관적인 투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중요한 현실적으로. 말씀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